자, 이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뇌는 단기 기억 속에 7비트만 저장할 수 있어요. 제 뇌는 그보다 훨씬 못해요. 이제 여러분의 뇌를 폰 용량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2005년에 나왔던 걸로도 말이에요. 심지어 1바이트도 8비트니까 여러분은 전화번호조차 암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단기 기억은 칠판과 같은 기능을 해요.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친구에게 10개의 단어 목록을 작성하고 읽어달라고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이하의 항목을 떠올릴 거예요. 고양이는 설탕을 맛볼 수 없어요. 식단이 육류 위주라 그런 맛을 느낄 필요가 없거든요. 지구상에서 단 걸 맛볼 수 없는 몇 안 되는 동물이죠. 말이 나온 김에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이 사진에서 100만 가지의 다른 색깔들을 볼 수 있어요. 풀 사이즈로 보면 100만 화소고 각각이 다른 색이에요. 비록 각각의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눈으로 가까이에서 볼 때 확실히 차이점을 인식할 거예요. 아니요, 각각의 이름을 대보세요. 기다릴게요. 시간 다 됐습니다. 바퀴벌레는 강인하고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공룡이 지구를 지배한 이후로 계속 존재해오고 있어요. 하지만 흰개미의 여왕개미는 50년의 수명으로 이 모든 걸 이겨요. 곤충이 살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죠. 일반 흰개미는 1년에서 2년밖에 살지 못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들 중 일부는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요. 교근은 씹는 주 근육이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먹기 위해선 엄청 튼튼해야 해요. 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 아시죠? 관자놀이 위에 있는 측두근이요. 이것도 여러분이 음식을 씹는 걸 도와요. 사람 이야기에서 좀 멀어져 볼게요. 벼룩은 몸 높이의 130배까지 뛰어오를 수 있어요. 이 상황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인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뛰어넘는 것과 같아요. 개들은 꿈을 꿀 수 있어요. 만약 개를 키우고 있다면 그들은 아마 여러분에 대한 꿈을 꿀 거예요. 연구에서는 개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꿈을 꿀 때 일상적인 경험을 끌어낸다고 해요. 포도만한 수박이 있어요. 코카멜론.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선호한다면 쥐멜론이요. 사실 정말 작은 수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감귤류의 맛을 갖고 있어요. 갯가재는 세상에서 가장 다채로운 동물 중 하나예요. 우리에겐 무지개색으로 보이지만 그들 종족들에겐 엄청나게 많은 색으로 보여요. 갯가재의 눈은 우리보다 수십억 개는 더 많은 음영을 감지할 수 있어요. 티벳에는 녹색이나 붉은색이 아닌 짙은 보라색인 검은 다이아몬드 사과가 있어요. 이게 자라는 곳은 낮에는 자외선이 많은 반면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사과 껍질이 더 어두운 색을 띠게 돼요. 하마는 너무 더우면 피부를 통해 분홍빛을 띤 액체를 내뿜어요. 그게 곧 하마의 몸을 덮고 햇볕에 타지 않게 하마를 보호해줘요. 네, 하마는 자기만의 선크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닭은 티라노의 가장 가까운 후손이에요. 과학자들은 6,800만 년 된 티라노사우루스 DNA와 현대의 21종 DNA를 비교했고 닭이 가장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나무늘보는 돌고래보다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어요. 심박수를 늦추고 거의 40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돌고래는 숨을 쉬기 위해 10분마다 수면으로 올라와야 해요. 불가사리는 뇌나 심장도 없고 폐도 없어요. 그럼에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수백 개의 작은 발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로 별 모양의 몸을 통해 물을 퍼내요. 물은 그 생물에게 피 같은 거예요. 꿀벌은 위가 2개예요. 하나의 위는 먹기 위한 거고 다른 하나는 꽃에서 모은 꿀을 저장해서 벌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여요. 돌고래들은 항상 한쪽 눈을 뜨고 잠을 자요. 결코 완전히 잠들지 않죠. 숨을 쉬기 위해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호흡이 자동적이지 않아서예요. 잠이 들면 그냥 익사하게 될 거예요. 인간은 뇌가 작아지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고립과 외로움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 심지어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다른 가계도에서 온 먼 친척들조차도 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은 발로 마늘을 맛볼 수 있어요. 마늘 한쪽을 발에 문지르고 물론 양말을 먼저 벗고요.
기다리세요. 그 독특한 냄새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은 비록 마늘 한쪽이 입안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어요. 이상하죠? 알프스 아이벡스는 동물계의 절대적인 등반 챔피언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미 염소들은 다른 생물체가 걸을 수 없는 평평한 수직 절벽을 기어 올라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요. 반면에 수컷 염소들은 평지를 선호해요. 우리의 수명은 세포 내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분열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멈추는 내부 타이머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세포들은 또한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번식을 중단해요. 평균적으로 세포는 우리가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춰요. 즉, 만약 우리가 세포를 속여 타이머를 끄게 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동안은요. 술록의 눈은 계절에 따라 색깔이 바뀌어요. 낮이 길고 밝은 여름엔 갈색을 띠지만 어두워지고 낮이 짧아지는 겨울에는 눈이 파랗게 변해요. 파란색은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고 눈 안에 압력이 쌓이는 걸 방지해줘요. 어두운 겨울철에 동공이 너무 오랫동안 확장되어서 생기는 현상이죠. 수탉은 꼬끼요 하고 울 때 고개를 뒤로 젖혀서 귀머거리가 되는 걸 방지해요. 이게 웨이도를 덮어서 기본적으로 내장된 귀막의 역할을 하죠. 수탉의 울음소리는 전기톱을 돌리는 것만큼 큽니다. 지구의 표면은 고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건 질량도 고르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지 않아요. 캐나다의 허드슨만에는 불가사의한 변칙이 있어요. 그곳의 중력은 이 지역을 둘러싼 다른 지역보다 낮으며 과학자들은 그게 녹은 빙하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마지막 빙하기 동안 그 지역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사라지고 녹아버렸죠. 하지만 지구는 얼음의 무게에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의 중력은 질량에 비례해요. 빙하는 행성 질량의 일부를 밀어낸 흔적을 남기는데 이게 그 지역의 중력이 더 약한 이유 중 하나예요.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은 진도 9.5였어요. 만약 지진이 규모 12에 도달한다면 우리의 지구를 반으로 쪼개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맙시다. 모닝커피가 필요할 때 상어들도 카페에 가요. 2002년 연구원들은 백상아리가 겨울 동안 찾아오는 백상아리 카페라고 불리는 태평양의 한 지역을 발견했어요. 상어들은 그저 놀고 농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에게 겁을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웃고, 그러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를 조금 더 겁주기 위해 해안으로 돌아옵니다. 문어는 3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2개는 아가미로 혈액을 보내고 3번째는 다른 장기로 혈액을 보내요. 그런데 문어의 피는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또 9개의 뇌를 갖고 있어요. 하나가 중심이고 다른 8개는 짐작하셨겠지만 8개의 팔다리를 통제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발빠르게 대처하기란 표현이 나온 것 같네요. 범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생물 중 하나예요. 그들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서로의 호출 신호를 듣고 각각의 무리마다 독특한 호출 신호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호출은 기능상 사람의 이름과 유사해요. 고래, 지금은 고개 다예요. 안녕.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쥐는 간지러움을 탑니다. 무슨 뉴스 속보라고 생각하셨나요? 어쨌든 쥐의 중뇌에는 소위 웃음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 쥐를 간지럽히거나 쥐들이 재미있고 장난스러운 활동을 할 때 이 센터가 활성화돼요. 과학자들은 2016년 이 사실을 발견했는데 설치류의 배를 간지럽히자 낄낄거리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벌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중 유일하게 뒤로 날 수 있는 새입니다. 벌새는 주로 꽃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 갈 수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캥거루요. 캥거루는 뛰어다니며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지만 강한 뒷발과 큰 꼬리의 구조 때문에 뒤로 걷지 못해요. 일각고래는 일종의 바다 유니콘처럼 보이는 이상한 생명체입니다. 일각고래의 머리에 있는 뿔은 엄니가 아닙니다. 수컷 일각고래의 윗입술 사이로 튀어나온 거대한 이빨이에요. 이 이빨은 아마도 암컷을 유혹하는 도구 중 하나로 생각돼요.
플라밍고는 사실 분홍색이 아닙니다. 홍학은 회색으로 태어나지만 일생 동안 베타카로틴으로 알려진 붉은 주황색 색소가 함유된 해조류와 기타 먹이를 많이 먹어요. 이 색소가 분해되어 피부와 깃털에 축적되고 분홍색을 띠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색을 유지하려면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해요. 만약 우리 인간이 피부색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핑크색, 심지어 주황색으로 변할 수 있을 만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나무늘보가 정말 느리다는 농담과 밈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매우 뛰어난 수영선수입니다. 물속에서는 육지보다 약 3-4배 더 빠르게 움직이죠. 사람처럼 평형을 할 수 있고 평형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열대동물인 나무늘보는 정글에 주로 서식하며 정글은 종종 물에 잠기기 때문이에요.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입니다. 네, 사자보다 더 크죠. 그리고 어떤 호랑이도 같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호랑이의 털은 사실 위장술로 먹잇감에 눈에 띄지 않는 좋은 장소를 찾아야 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흥미롭게도 호랑이는 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호랑이 줄무늬는 지문처럼 독특해요. 다소 우스꽝스럽고 순진해 보이지만 오리너구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야생동물은 독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포유류종입니다. 오리너구리의 뒷발 끝에는 독을 방출할 수 있는 침이 있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쏘이면 매우 고통스럽고 부종 및 기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무당벌레는 잠재적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 무릎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무당벌레의 관절에서 나오는 피는 실제 피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특정 화학물질로 포식자를 쫓아내기 위한 거예요. 무당벌레는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데 바로 고유한 색이에요. 포식자는 빨간색, 주황색, 검은색과 같은 밝은 색의 조합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이런 색을 가진 생물이 끔찍한 맛이 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탉은 아침에 매우 시끄러울 수 있지만 자기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장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탉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특수 내장형 소음 방지 플러그예요. 암탉도 청력 손실의 위험을 줄이는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러한 보호장치뿐만 아니라 달팽이관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며칠 만에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습니다. 대신 눈에 튜브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안구처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올빼미의 목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올빼미는 머리를 27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은 겨우 180도밖에 회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빼미의 머리에는 특별한 혈관 시스템이 있어요. 고개를 너무 빨리 돌려 혈액순환이 차단되면 뇌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계속 헤엄쳐. 니모를 찾아서에서 도리가 이 노래를 불렀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도리는 상어가 아니었지만 일부 상어종이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마코상어, 백상아리, 고래상어 등은 계속 헤엄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호흡을 멈추게 돼요. 인간은 폐로 호흡을 하죠. 그리고 일부 상어는 협측 펌핑이라는 방식으로 호흡해요. 이것은 상어들이 입을 벌리고 헤엄친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하면 아가미를 통해 물이 흐르고 산소를 추출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곰이나 상어,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가 아닙니다. 훨씬 더 작은 동물인 모기예요. 모기는 극도로 짜증날 뿐만 아니라 황열병, 말라리아, 댕기열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옮깁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망해요. 또한 모기는 흰개미와 개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생물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즐리곰은 볼링공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무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링장에는 출입 금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즐리곰은 대식가가 아닙니다. 들소, 무스, 엘크 등 어떤 동물이든 먹이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지만 과일, 견과류, 베리류, 심지어 기를 잃고 포식자의 입에 들어가는 불행한 작은 쥐도 먹어치우는 걸 좋아해요. 내륙 타이판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입니다. 이 뱀은 서부 타이판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호주에 서식하죠. 한 번만 물려도 성인 100명 이상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물린 부위를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3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뱀은 대부분 수줍음이 많고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위협을 느끼거나 자극을 받으면 공격해요.
얼음 밑에서 몇 달 동안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일부 동물은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서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 하죠. 꿀벌은 둥지에서 아늑하게 지내고 곰은 동굴에서 잠을 자지만 비단거북은 얼어붙은 연못에 머물러야 해요. 얼음으로 인해 공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물에서 직접 산소를 추출하고 등딱지를 통해 숨을 쉽니다. 그것 참 편리하겠네요. 까마귀가 엄청나게 똑똑한 동물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까마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까마귀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짝의 감정도 매우 잘 파악합니다. 무리의 까마귀 중 한 마리가 슬퍼하면 다른 까마귀도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분위기 깨기의 선수죠. 특정 먹이를 싫어하고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는 다른 새를 보면 까마귀는 자신의 먹이에 대한 흥미도 잃게 돼요. 딱총새우는 몸 길이가 2cm 정도로 아주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동물 중 하나예요. 먹이를 감지하며 몸 길이의 절반까지 자랄 수 있는 큰 집게발을 벌려 물을 들여보내요. 그런 다음 집게발을 매우 빠르게 닫으면서 시속 90km의 매우 강한 거품을 뿜어내죠. 이 거품은 새우가 잡으려는 먹이를 기절시키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품이 터질 때 새우가 내는 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소음을 냅니다. 악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동물이에요. 말처럼 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어는 아마도 고양이처럼 작고 다리가 길며 시속 18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고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돼요. 작은 악어는 무언가가 쫓아오면 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만과 엘리게이터는 분명히 이런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악어를 발견하면 질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바로 사람이죠. 방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음료 주문을 받으러 테이블 옆에 옵니다. 하루 종일 탄산음료를 먹고 싶었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주문해요. 웨이터는 정말 미안해하면서 저희는 펩시뿐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심지어 해외여행을 할 때도 콜라는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예요. 둘 다 좋아한다면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경쟁의 실체를 알아볼까요? 둘 중 하나가 객관적으로 더 나을까요? 첫 번째 범주는 다양성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이 면에서 뛰어난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 무설탕, 체리콜라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펩시라면 레몬, 라임, 캐러멜 그리고 심지어 매운맛과 같은 특이한 맛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 범주는 맛입니다. 알다시피 맛은 매우 개인적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 옳고 그른 답이 없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음료의 발명가인 존 펜버튼이 그 레시피를 팔았던 1891년 이래로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온 비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자인 에이사 캔들러에게 수정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레시피예요. 한편 펩시의 달콤한 맛은 케일럽 브래드햄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얼마 후 찰스 거스는 브래드햄의 파산한 회사를 매입했어요. 이 사람은 로프트라는 이름의 사탕 회사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펩시의 레시피가 콜라보다 더 달콤한 걸까요? 여러분의 입맛은 어떤가요?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났어요. 전날 밤에 피자를 주문했는데 아침으로 남은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려운 선택을 해야겠네요. 차가운 피자 아니면 차가운 파스타? 이 두 요리는 왜 차가울 때 그렇게 맛이 좋을까요? 사실 그들의 놀라운 맛 뒤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파스타 전문가들에 따르면 스파게티는 녹말 때문에 다음날 훨씬 더 맛이 좋다고 해요. 녹말은 주로 시리얼과 감자에서 발견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요리의 재료들은 냉장고에 앉아서 밤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녹말은 밤새 지방과 소스, 양념을 흡수합니다. 그것은 모든 맛을 가두고 맛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요. 피자와 파스타에 모두 해당되죠. 사람들이 종종 이런 종류의 음식을 너무 많이 주문해서 다음날 아침에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피자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볼게요. 파인애플 피자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매듭지어봐요. 이건 확실히 호불호가 분명해요. 논쟁의 한쪽은 베리류가 절대 피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잠깐, 뭐라고요? 모르셨나요? 파인애플은 사실 베리예요. 함께 융합된 베리들의 그룹이죠.
반면에 하와이안 피자 애호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마토 소스와 함께 섞으면 파인애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파인애플이 토마토 소스의 향신료의 달콤함과 신선함을 더해서 균형을 맞춘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찬성 아니면 반대? 그리고 파인애플이 든 버거를 먹어본 적 있나요? 파인애플이 버거에도 진출했어요. 어떤 팬들은 파인애플이 피클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버거를 먹을 때 절실히 필요한 달콤하고 짭짤하고 새콤한 맛을 제공하죠. 어떤 쌍둥이도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트윅스 바만 빼고요. 한쪽을 고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한쪽을 골랐을 거예요.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왼쪽 트윅스 팬인가요? 오른쪽 트윅스 팬인가요? 진짜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천재적인 마케팅일까요? 지난 몇 년 동안 트윅스를 구입한 적이 있다면 아마도 세 가지 옵션에 직면했을 거예요. 일반 패키지, 왼쪽 트윅스가 2개 든 패키지, 오른쪽 트윅스가 2개 든 패키지예요. 아시다시피 트윅스는 쌍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2012년에 트윅스 제조업체 마스는 이것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렸어요. 이 두 초콜릿 바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매우 유머러스한 광고를 통해 마스는 소비자들에게 각 바의 생산 과정이 다르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트윅스의 발명가인 얼과 쉐이머스 형제가 한때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은 초콜릿을 붓는 기술과 캐러멜의 일관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형제는 각각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트윅스 회사에는 바삭바삭한 쿠키 베이스를 캐러멜로 덮은 후에 초콜릿을 부어요. 오른쪽 트윅스 회사는 바삭바삭한 쿠키와 크리미한 캐러멜 베이스는 초콜릿으로 덮여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맛만 좋으면 그만 아닌가요? 어쨌든 몇몇 열성적인 팬들은 심지어 왼쪽과 오른쪽 트윅스 바 사이에 진짜 차이가 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왼쪽 트윅스가 조금 더 바삭바삭하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테스트했는지 궁금하다면 디지털 데시벨 측정기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왼쪽 트윅스 바는 바삭함이 평균 72.3dB인 반면 오른쪽 트윅스 바는 평균 69.6dB이에요. 그렇다면 더 바삭한 것이 더 맛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은요? 팬들은 그것이 트윅스 초콜릿 바의 포장이나 보관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위냐 아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 패키지 하단에 있는 트윅스는 덜 바삭바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찍먹과 부먹의 논쟁인 것처럼 미국에서는 땅콩 버터가 젤리 위냐 아래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젊은 세대라면 아마 선호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땅콩 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싸고 있을 때 뭐라고 외칠까요? 젤리 먼저 아니면 땅콩 버터 먼저?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땅콩 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콩 버터가 젤리의 완벽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말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젤리가 더 얇고 더 쉽게 퍼지기 때문에 젤리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인가요? 선택해야 한다면 타코와 팔라펠 중 뭘 고르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둘이 완전히 다른 음식 아닌가요? 둘 다 훌륭한 음식이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정의가 있어요. 타코는 튀긴 토르티아로 구성된 멕시코 요리로 접어서 칠리콩, 상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고기로 채워집니다. 팔라펠은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양념된 병아리콩이나 파바콩 패티로 만든 중동 요리로 많은 다른 소스 토핑과 함께 피타빵에 채워져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어쨌든 입에 침이 고이게 했거나 음식을 주문하도록 부추겼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타코 팔라펠로 가면 돼요. 진짜로 존재해요. 아마 맛도 좋을 거예요. 커피 한 모금 마시다가 멈추고 이게 수프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커피가 음료가 아니라 수프라고 확신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까요? 이 이론의 일부 팬들에 따르면 커피는 사실 국물이라고 해요. 커피 원두를 곱게 갈아서 나중에 물에 우려내기 때문이죠. 이 과정은 보통 국물로 인식되는 걸쭉하지 않은 액체를 만들어요. 물론 이 이론은 부정할 수 있습니다. 전혀 수프 같지 않거든요. 보통 수프는 그 액체가 식사와 같은 가치와 다양한 영양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커피는 그냥 커피예요. 맛도 좋고 에너지도 제공하죠. 저지방, 거품 없이 2% 더블샷 그랑데 라떼 같은 복잡한 버전을 주문한다고 해도요. 먹는 거라면 다 좋아요. 아래 댓글에서 각 음식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자연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놀라운 세상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4점 중 몇 점을 얻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메머드가 여전히 지구를 배회할 때 지어졌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사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약 4,000년 전, 그러니까 털복숭이 메머드가 멸종하기 전 약 500년 전에 지어졌어요. 메머드의 마지막 서식지로 알려진 곳은 북극해의 춥고 버려진 렝겔 섬이에요. 아마 오늘날만큼 춥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구에는 은하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나무가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에 약 4천억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믿었지만 더 최근의 연구에서 3조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건 1인당 420그루의 나무가 되는 셈이에요.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의 경우 지구상의 나무보다 30배 적은 약 1천억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나무들은 모두 독립적인 것이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사실 거짓이에요. 지구상의 90%의 나무는 실 같은 균사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경고 신호를 보내고 또 이걸 통해 영양분을 교환해요. 지하 인터넷 같은 거죠. 또 예를 들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생명체인 판도와 같은 유기체도 있어요. 마치 울창한 사시나무 숲같이 보이죠? 사실 이건 뿌리가 지하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나무예요. 우리는 공룡들이 수억 년 전에 마시던 것과 같은 물을 마신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맞아요. 지구상의 물 중 극히 일부만 완전히 증발했어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새로워지죠. 그래서 메머드, 공룡, 그리고 수십억 년 그 전에 뭐가 있었든 간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물을 마시고 헤엄쳤어요. 그것들이 물에서 뭘 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죠. 안타깝게도 물엔 우리가 그들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는 고대 생물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요. 번개는 절대 같은 곳을 두 번 치지 않는다. 여기에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했다면 잘하셨어요. 번개는 원하는 만큼 같은 곳을 여러 번 칠 수 있어요. 무작위로 보일 수 있지만 하늘에 방출되는 방전은 뇌우 지역에서 가장 높은 물체를 향해 당겨져요. 또 이 물체가 만들어진 물질도 중요해요. 건물의 필외침이 대부분 구리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금속들은 가장 전도성이 높은 물질 중 하나여서 번개를 아주 효율적으로 끌어당겨요. 모든 사막은 덥다. 이제 이건 쉽죠? 그쵸?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오해라고 했다면 맞추셨어요. 사막은 온도가 아니라 성장과 생명의 유무에 따라 자격이 주어져요. 가장 잘 알려진 사막은 물론 사하라 사막이며 실제로 엄청 더워요. 세계에서 실제로 가장 큰 사막은 사하라 사막의 거의 2배 크기인 남극 대륙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미지근하다고조차 할 수 없죠. 여기는 극지방 사막이며 지구상에는 몇 개의 다른 사막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린랜드요. 지하에는 두꺼운 층으로 지구 전체를 덮을 충분한 금이 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믿으세요. 왜냐면 사실이거든요. 1950년 이래로 인류는 거의 20만 톤의 금을 채굴해왔어요. 만약 이 모든 금속으로 큐브를 만들었다면 높이와 폭이 21.3m가 될 거예요.
과학자들의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지구 중심부에 엄청난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 금속은 지구 전체를 덮기에 충분하고 금은 사람들 무릎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채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캔다고 해도 전 괜찮아요. 달과 화성은 지구의 바다보다 더 잘 지도화되어 있다. 자, 이게 사실일 리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비록 여전히 그 표면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지만 우리는 달과 화성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갖고 있어요. 여전히 지구 바다의 80% 이상은 지도도 없고 탐사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수십억 톤의 물 아래에 있는 압력, 추위, 그리고 부족한 빛으로 인해 바다를 제대로 연구할 수 없어요. 용암은 항상 빨갛다. 또 무슨 다른 색이 있겠어요. 그쵸?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오해예요. 보통 용암은 붉은색이나 주황색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 깊은 곳에서 나온 녹은 암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용암이 파랗고 빛나는 화산이 있어요. 하지만 오직 밤에만 그래요. 낮에는 평범해 보여요. 비밀은 없고 단지 수톤의 유황가스가 있을 뿐이에요. 이 화산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분화구 호수가 있어요. 그곳의 물은 엄청난 청록색이어서 당장에 뛰어들고 싶지만 아마 이미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짐작하셨을 거예요. 화산의 불 또한 파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파란 불로 높이가 4.9m예요. 가스레인지 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서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밤에도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여전히 사실이며 심지어 이 현상에 대한 이름도 있어요. 달무지개. 또 달물이라고도 불리며 이 현상은 극히 드물게 일어나요. 소나기가 내린 후 맑은 달밤에 나타날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 무지개와 비슷해요. 불무지개라고 불리는 게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당연히 있죠.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이 마치 불타오르는 다색의 폭포처럼 무지개의 모든 색으로 칠해진 것 같아 보이는 아름다운 현상이에요.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그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적도에 가까이 있어야 해요. 날씨가 맑아야 해요. 하늘에 깃털 같은 구름이 있어야 해요. 태양이 지평선 위로 58도보다 더 높이 떠 있어야 해요. 이런 구름들은 얼음 결정체로 만들어졌어요. 태양 광선이 여기에 닿을 때 입자들이 빛을 굴절시켜 무지개를 만들어내요. 우와. 무지개 나무라는 게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제가 이걸 의심하게 만들었다면 기쁘네요. 왜냐면 이건 포토샵 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레인보우 유칼립투스예요. 그리고 껍질이 말 그대로 모든 무지개색을 갖고 있어요. 이 유칼립투스는 매년 다른 때에 껍질을 벗어요. 오래된 부분이 떨어질 때마다 나무는 먼저 아래에 숨어있던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색깔로도 변할 수 있어요. 다양한 색조가 있어요. 주황색, 밤색, 파란색, 심지어 보라색도요. 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제 말을 믿는 게 맞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는 바위가 스스로 움직이는 사막 평원이 있어요. 한때 이 평원은 호수의 바닥이었지만 그 후 말라버렸고 건조한 황무지가 됐어요. 가끔 여기에 비가 내려 계곡 전체가 물에 잠겨요.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고 물은 얇은 얼음층으로 덮여요.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 얼음이 부서져 조각나서 바람이 그걸 이리저리 밀어내요. 이 얼음 조각 중 일부는 작은 바위들을 데리고 가요. 얼음이 영원히 녹고 물이 증발하면 남은 건 마치 바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 흔적뿐이죠.
진흙 웅덩이는 움직일 수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세계에 있는 진흙 웅덩이 하나는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아직도 몰라요. 1년에 약 6.1m의 속도로 움직이며 캘리포니아의 샌안드레아 단층 근처에서 여행을 시작한 걸로 보여요. 사람들은 이 행진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 서서히 다가오는 자연재해도 스스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해야 할 성가신 웅덩이가 하나 있네요. 불쌍한 피트는 벌레를 너무 무서워해서 원하는 건 단지 벌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소를 지구에서 찾는 거예요. 수년간의 연구와 여행 후에 그는 결국 갈 곳을 찾았어요. 남극이요. 피트는 이 추위에서 벌레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며 이곳에 도착했어요. 피트는 곤충들이 이 행성의 모든 대륙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죠. 뭐 그렇지는 않아요. 남극 대륙에 관한 건 좀 맞았어요. 벌레가 많은 곳은 아니니까요. 사실 이곳을 집이라고 하는 진정한 곤충 종은 딱 하나예요. 남극 깔따구라고 불리는 날개 없는 작은 곤충이에요. 이파리는 아주 작지만 남극 대륙에서 가장 큰 육생 곤충이에요. 좋아요. 말 그대로 지구상의 곤충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뭐 그것도 사실 진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영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구 안에 유일하게 곤충이 살지 않는 장소가 지구 표면의 바다거든요. 근데 곤충들은 여기를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아무도 확실한 설명을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곤충들의 음식과 은신처로 쓰이는 식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방에 곤충들의 귀가 있으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밀 요원 네트워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귀는 머리에 있지 않아요. 어떤 건 날개에 귀가 있고 어떤 건 다리에, 심지어 어떤 건 배와 목에 귀가 있어요. 이 벌레들 대부분은 꽤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가족이 있는 곤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베스 딱정벌레처럼요. 가족 같은 단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부모는 새끼를 키워요. 또 자신들만의 언어를 갖고 있어서 서로 삑삑거리며 소통해요. 특정 높이에서 곤충이 떨어지면 피해를 입을까요? 이 주제는 좀 더 복잡해요. 하지만 개미를 예로 들어볼게요. 낙상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데 그건 개미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기술적으로 수킬로미터 높이에서 떨어져도 여전히 멀쩡한 다른 벌레들도 많아요. 이 설명은 벌레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는 수학과 물리학에 많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충돌한 표면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무겁지 않은 거예요. 떨어지면서 속도가 붙지 않고 느려지죠. 개미의 작은 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표면적인 공기를 통해 이동할 때 많은 항력을 만들어내서 결국엔 비행의 끝에 다다를 때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개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렇지 않나요? 지구상에는 현재 약 1000조 마리의 개미가 있어요. 이는 한 사람당 약 140만 마리의 개미로 세계 인구 74억 명을 대상으로 계산한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여긴 개미들의 행성 아닌가요? 우주비행사 헬멧을 쓴 초파리를 상상하긴 어렵지만 초파리가 사실 우주로 발사된 최초의 살아있는 생명체였어요. 1947년 V2 로켓을 타고 20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약 110km의 고도에 도달하면서 지구에게 작별을 고했던 때죠. 그러고 나서 낙하산을 타고 지구로 돌아왔어요. 모든 곤충들이 그렇게 운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애벌레는 총 12개의 눈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님이에요. 단순한 작은 눈은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앞에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거라면 안경은 도움이 안 돼요. 어떤 곤충들은 실제로 데이트 생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좋은 예로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하는 강도래예요. 나비가 발로 주변을 맛본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정확히 들으셨어요. 그건 발에 음식을 찾는 걸 도와주는 미각 센서가 있어서예요. 그래서 나뭇잎 위에 서서 맛을 보죠. 만약 그 식물이 자신들의 애벌레가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자리에 알을 낳을 거예요.
하지만 물거나 씹을 수 없는데 어떻게 먹죠? 그들은 구문이라고 불리는 관처럼 보이는 긴 혀를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나비들이 예를 들어 꿀과 같은 액체를 후루룩 마실 수 있게 해주는 빨대예요. 이 교활한 생물의 조상들은 공룡들 이전에 이 행성에 살았었어요. 화석 기록은 고대 메뚜기들이 3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났다는 걸 보여줘요. 락 음악의 팬인 벌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글쎄, 어떤 면에서 흰개미들은 이 소리를 약간 더 좋아해요. 흰개미는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나무를 씹어요. 진동을 이용하죠. 왜냐고요? 그게 최고의 음식 공급원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헤비메탈이나 락 음악이 흘러나오면 보통 속도보다 더 빨리 나무를 씹을 수 있어요. 브람스나 바흐를 틀어주면 속도가 느려질까요? 아님 그냥 잠들까요? 이건 분명 보기 어려운 곤충의 한 종류예요. 이 변장의 다리는 나뭇잎처럼 보여요. 일생에 걸쳐 이런 종류의 위장술을 개발해서 포식자들이 눈앞에서 놓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심지어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의 움직임을 따라하기 위해 앞뒤로 흔들 수도 있어요. 자연에는 자신만의 기상캐스터가 있어요. 강인한 귀뚜라미죠. 뭐 온도계같이 작동할 수 있다고 봐도 돼요. 알고 보니 1분 안에 들리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세서 그걸 사로 나누면 외부의 온도를 수동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40을 더해 화씨로 추정되는 온도 수치를 얻을 수 있어요. 귀뚜라미는 심지어 짝을 유혹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노래도 갖고 있어요. 네, 쫓아내고 동시에 끌어당기는 음악이요. 무료 원예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무당벌레를 고려해보세요. 왜냐하면 무당벌레가 다른 곤충을 먹고 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의 식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곤충들을요. 초파리와 다른 진드기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무당벌레는 일생 동안 5,000마리 이상의 곤충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합쳐서 1년이 될 수 있어요. 바쁜 벌들에 대한 놀라운 데이터를 살펴봅시다. 날개짓은 초당 190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1분에 11,400번이에요. 엄청난 운동이죠. 자, 꿀벌 한 무리가 매년 약 100kg의 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힘이 필요하긴 해요. 그건 무려 220개의 항아리와 같아요. 공장과 맞먹네요? 하지만 벌들에게 꿀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그렇게 하는 건 그들의 본능이 아니에요. 벌의 삶의 또 다른 매혹적인 부분은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어떤 벌집이든 내부의 온도가 항상 34도씨 정도라는 거예요. 이건 벌들이 주변 단열을 정말 잘하기 때문이에요. 벌들은 또 먹고 꿀을 저장하는 다른 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동안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좋아요. 아직 깜짝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미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즐길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거미는 농작물을 다른 곤충들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거미에게 감사할 게 있죠. 거미는 시력 또한 놀라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어요. 장파장, 중파장, 자외선 말이에요. 그리고 거미의 초능력에 대해 말하자면 거미줄 한 가닥은 강철 한 가닥보다 5배 더 강해요. 물론 같은 두께에서 말이죠. 어떤 과학자들은 만약 거미가 사람만큼 크다면 당연히 안 그래야겠지만 거미줄이 비행기만큼 큰 물체들도 멈출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거미줄은요? 사실 액체지만 공기에 노출되면 굳어요. 또 꽤 교활하고 개미처럼 보이게 진화했어요. 왜요? 그래야 다른 포식자들을 피하고 개미를 더 잘 사냥할 수 있거든요. 거미는 확실히 날개는 없지만 뛸 수 있는 것들은 자신의 길이의 쉬운 배까지 뛸 수 있어요. 근데 전 여전히 거미에 대해 생각하면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탑은 비행선을 위한 도킹 스테이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비행선들이 미래의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건널판자, 탑승 수속대, 세관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비해 바람이 너무 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포기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멈추지 않는 폭포인 엔젤 폭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건기 동안엔 떨어지는 물이 가끔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요. 지구에서 들린 가장 신비한 소리 중 하나는 블루비였어요. 1997년에 발생했고 해양 동물들의 소리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는 소리치고는 너무 컸어요. 블룹은 1분 동안 계속됐어요. 낮은 우르릉거림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주파수가 높아졌어요. 남극 대륙은 거대한 얼음들판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밑에는 거대한 대륙이 있어요. 다른 대륙들처럼 화산, 산, 계곡이 있다는 뜻이죠. 과학자들은 최근 남극 대륙에 거대한 산맥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만약 수많은 화산들 중 어느 거라도 폭발한다면 표면 얼음의 거대한 부분이 녹아 바다로 가는 얼음 유출량이 증가될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의 해안 지역에 범람할 겁니다. 바닷물 또한 교란되어 해양 생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 모든 화산들은 현재 휴면 상태에 있어요. 남극에서의 하루는 이 대륙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남극에는 1년 내내 단 한 번의 일몰과 일출만이 있어요. 초기 지구는 녹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었을지도 몰라요. 고대 미생물들이 햇빛을 흡수하기 위해 엽록소가 아닌 다른 분자들을 사용했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 분자들이 아마도 살아있는 유기체들에게 보랏빛을 띠게 했을 거예요. 석기 시대 동안 중앙유럽의 전체 인구는 약 1,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요즘의 중형 크루즈 여객선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무게가 약 1.5조 태양 질량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태양 질량 하나는 우리 태양 하나의 질량이에요. 이 무게의 아주 작은 부분은 은하 중심에 있는 400만 태양 질량의 거대 질량 블랙홀과 2천억 개의 별들이에요. 나머지는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에요. 만약 북극의 모든 얼음과 빙하가 동시에 녹는다면 해수면은 26층 건물의 높이만큼 상승할 거예요. 검은색과 자외선에서 익은 바나나는 밝은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건 과일이 익을 때 분해되고 있는 엽록소 때문이에요. 지각판의 움직임 때문에 태평양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서양은 그만큼 커지고 있어요. 오늘날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세계에는 단 2개의 빙상만이 남아있어요. 첫 번째는 그린랜드 빙상이에요. 두 번째는 남극 대륙으로 거대하죠. 멕시코와 미국 대륙을 합친 크기예요. 쓰나미 파도는 종종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요. 얕은 물에 도달할 때까지 수면 위로 몇 센티미터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하지만 바다가 깊을 때 장거리 여객기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얕은 물에서 사는 산호는 태양으로부터 자신만의 보호막을 생산해내요. 보호막이 없다면 햇빛은 산호 안에 살고 있는 해조류를 해칠 거예요. 산호는 주요 먹이원인 이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형광빛을 냅니다. 이 과정이 선크림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죠. 지구상의 모든 화산 활동의 거의 90%가 바다에서 일어나요. 남태평양에는 사람들이 아는 가장 큰 화산 밀집 지역이 있어요. 1133개의 화산 원뿔이 있는 화산무리가 하나 있어요. 모두 활화산이고 뉴욕주 크기만한 지역에 들어 앉아 있어요. 베링의 중앙에 있는 잼추크 협곡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수중 협곡이에요. 해저에는 세계의 모든 박물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보물들과 유물들이 있어요. 1900년 가장 큰 허리케인 중 하나가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만을 강타했어요. 그러고 나서 플로리다와 텍사스까지 갔고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처음 발견된 건 8월 27일이었고 여러 날 동안 지속됐어요. 텍사스 해안에 도달했을 때 이 폭풍은 4등급 허리케인으로 변했어요. 허리케인은 사피르 심슨 풍속 등급이라고 불리는 걸 사용해 풍속과 강도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1에서 5까지의 5등급이 있는데 1이 제일 약하고 5가 제일 세요. 갤버스턴 사람들에겐 오클라호마와 캔자스까지 퍼진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할 날이 채 4일도 되지 않았어요. 그 후 그 거대한 허리케인은 그레이트 플레인스로 이동했고 뉴 잉글랜드 오데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캐나다 남동부에 도달했어요.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3,600채 이상의 집들이 폭풍을 견딜 만큼 튼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어요.
당시 인구수를 고려하면 수백만 채는 아니더라도 수십만 채의 가옥이 파괴된 것과 같아요. 캐나다 스포티드 호수예요. 사람들은 여기를 캐나다에서 가장 마법 같은 곳이라고 불러요. 겨울과 봄에는 다른 것과 똑같이 생긴 평범한 호수예요. 하지만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는 여름에 그곳에 가보세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파란색, 녹색, 노란색 점이 있는 물방울 무늬 풍경이 있을 겁니다. 여름 동안 300개가 넘는 웅덩이가 생기고 다 마법 같아 보일 거예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치유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선명한 색깔에 대한 설명은 순전히 과학적이에요. 각각 높은 농도의 다른 미네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태양 내에 살아요. 태양의 대기는 보이는 표면 너머 멀리까지 뻗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지구가 1억 4,966만 8,992km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태양의 대기가 닿는 거리에 있어요. 오로라는 태양의 하전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에 걸려 그 근처 상층 대기에 충돌할 때 발생해요. 지구는 자전 속도를 점차 늦추고 있습니다. 100년당 17밀리초의 급하지 않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낮이 길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1억 4천만 년이 지난 후에야 지구의 하루가 25시간 동안 지속될 거예요. 지구의 최남단 대륙인 남극은 5번째로 큰 대륙이에요. 하지만 지구상 담수의 거의 70%와 전 세계 얼음의 90%를 포함하고 있죠. 남극 대륙도 사막으로 분류됩니다. 지구상의 많은 암석들은 화성에서 기원해요.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 남극 대륙,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몇몇 운석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 암석들이 붉은 행성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죠.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성은 덴마크에 있어요. 이걸 만든 30명의 모래 조각가들은 5,000톤 이상의 모래를 사용했어요. 내구성을 더 높이기 위해 접착제층과 함께 점토 10%를 첨가했어요. 길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게 만들었죠. 흡수되지 않는 몇몇 광자들은 다시 방출되고 그 파장은 우리가 보는 색을 결정해요. 어떤 물질을 햇빛에 또는 더 높은 에너지의 광자에 노출시킬 때 그게 색소포를 손상시켜 특정 파장에서 광자를 방출할 수 없게 돼요. 빨간색 물질이 햇빛에 제일 많이 옅어져요. 이 색소포는 나머지 파장의 광자를 닦아내는 방식으로 붉은색을 발산합니다. 매일 60톤에서 100톤의 우주 먼지가 지구 표면으로 떠내려와요. 이 작은 우주 입자들은 대부분 먼지와 얼음으로 만들어진 혜성에 의해 방출돼요. 태양이 이 얼음을 증기로 바꿀 때 남은 먼지가 지구로 내려옵니다. 모든 이야기는 두 가지 면이 있죠. 마치 일반 화장솜처럼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질감이 다른 두 면이요. 하나는 부드러워서 얼굴에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 눈 같은 데 써야 해요. 거친 쪽은 덜 민감한 부위에 화장을 지우고 세안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마 같은 곳 말이에요. 만약 집에 녹색 나무가 있는 걸 좋아한다면 아마 화분 바닥에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녹색 친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구멍 때문이에요. 이게 배수에 아주 중요해요. 이 구멍들 덕분에 식물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정체된 물의 축적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구멍들 덕분에 우리는 화분의 한계를 넘어 자라고 확장될 수 있어요. 비행사 선글라스 대부분에 녹색 렌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건 선글라스의 기원과 관련이 있어요. 선글라스는 1930년대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 전에 조종사들은 공중에 있는 동안 눈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을 썼어요. 높은 고도와 눈부신 태양과 영하의 기온은 비행사 눈에는 엄청난 시련이었죠. 고글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 공기와 고글 안에 공기 사이의 온도 차이가 커서 렌즈에 김이 끼어 조종사의 시야를 가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슈앤롬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가벼운 금속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티어드롭 렌즈를 고안했어요. 이 렌즈가 짙은 녹색이었는데 조종사들이 구름선 위로 비행할 때 문제가 되었던 푸른 빛을 이 색이 차단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녹색 렌즈는 눈부심을 줄이고 대비와 선명도를 향상시켜줘요. 운동화 옆쪽의 구멍들, 그게 정말 필요한가요? 그건 발이 시원하게 있을 수 있도록 신발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신발을 스타일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끈을 묶을 수도 있어요. 페트병에 홈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 차가운 물을 마실 때 밖이 더우면
병에 물방울이 많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경기를 하는 등 운동할 때도요. 손에 땀이 나는데 병 표면이 매끄럽다면 그걸 잡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 홈들은 그립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홈 덕분에 제조업자들은 더 얇은 플라스틱을 쓸 수 있어요. 즉 전체 생산에서 필요한 자재가 적어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플라스틱은 병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해요. 나무꽃 옷걸이는 멋져 보이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옷장에 좋은 향기를 가져다 줘요. 게다가 벌레도 물리쳐주고요. 또한 꽤 단단해서 재킷과 같은 무거운 옷에도 유용해요. 그리고 잘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거예요. 치약 바닥에 색색의 정사각형이 있다는 걸 알아챈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블록들은 대부분 파란색, 빨간색, 녹색 그리고 검은색인데요. 이것들은 조립 라인의 제조 기계들이 치약을 언제 어디를 자를지 인식하고 튜브의 끝을 봉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아이마크예요. 어떤 부츠는 윗부분과 뒷부분에 고리가 있어요. 관심을 끌기 위한 패션 같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제조사들이 재미로 첨가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 고리들은 실제 목적이 있어요. 이걸로 신발을 신을 때 신발을 위로 당길 수 있어요. 게다가 쉽게 걸을 수 있고 끈을 더 잘 지지하기 위해 고리를 쓸 수도 있죠. 고백 시간이에요. 진공청소기와 함께 들어있던 부속품 기억나세요? 여러분도 그걸 어딘가에 따로 두고 다시는 안 썼던 것 아닌가요? 그것들은 사실 집을 청소할 때 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장치들로는 가끔 닿기 힘든 특정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채소 필러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요. 하지만 당근이나 감자의 껍질을 벗긴 것 외에도 양파에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게 칼로 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고 게다가 양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떨어줄 거예요. 어떤 트레이닝 셔츠들은 목 부분에 매우 독특한 게 있어요. 옷깃 가운데에 보이는 V자 모양의 바늘단 말이에요. 옷단과 소매의 골과 비슷하게 고리지게 되어 삽입된 이걸 사용하면 옷을 더 쉽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양도 망가지지 않죠. V자 골은 늘어나서 스웨터를 입는 사람이 목을 넣을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의 또 다른 목적은 땀을 흡수하는 거였어요. 초기 버전에서는 트레이닝 셔츠의 옷깃 앞과 뒷면에 모두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뒤쪽 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V자 골은 제조업체가 이전에 추가하던 고리지게 짠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칼라의 V자를 꿰매기 시작하면서 장식적인 요소가 됐어요. 음식 포장지에 보이는 밝은색의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는 음식이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또는 특정한 맛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해독해야 하는 비밀 코드도 아니고요. 사실 인쇄 기술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건 공정 제어 패치 또는 프린터 컬러 블럭이라고 불리는데요. 식품 포장을 인쇄하는 동안 제조업자들은 인쇄 잉크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 색깔 블록을 사용해요. 인쇄하는 블록의 색상을 비교해 인쇄하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인식 가능한 품질을 갖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프린터는 4가지 색상만 써요. 노란색, 자홍색, 청록색, 검은색을요. 일부 프린터에는 녹색, 주황색 및 보라색과 같은 추가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특정 패키지에 여러 개의 원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각 잉크색을 테스트하죠. 공책의 여백은요, 메모하고 쓰기 위한 일종의 지침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쥐로부터 문서 작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해낸 거였어요. 쥐는 사람 집에 꽤 흔한 거주자들이었어요. 쥐들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포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종이와 같은 것도요. 그래서 사람들은 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줄 일종의 에피타이저로 넓은 여백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쥐들이 글이 적힌 메인 요리를 먹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양복의 노치 라펠 가까이에는 단추구멍이 있어요. 제조업자들은 그걸 양복을 망가뜨리지 않고는 열 수가 없게 봉제해둬요. 그리고 다른 옷깃과 비교해보면 그 한 옷깃은 아무런 실마리도 없이 완전히 매끄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복 재킷에서만 이렇게 짝이 없는 단추구멍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캠프용 셔츠, 피코트, 다른 옷 부분에도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옷깃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제일 초기의 것들은 19세기 초에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남자들은 대부분 컬러가 높은 옷을 입었어요. 맨 위까지 단추를 채웠겠죠. 더운 날 동안 단추 스탠스를 느리고 옷깃을 접고 윗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로 두곤 했어요. 이렇게 더위를 식히면 접힌 부분은 가슴에서 대칭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걸 옷깃으로 알고 있죠.
사람들은 옷깃을 생각해낸 후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한 단추구멍 사용을 중단했어요. 예를 들어 거기에 꽃을 꽂을 때는 말고요. 그래서 양복 제작자들이 그걸 패션적인 특징으로 남겨둔 거예요. 티백, 이게 뭘 위한 건지는 꽤 쉽게 추측할 수 있지만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난 후 발에서 냄새가 난다면 유용할 수 있어요. 티백은 물론 안 쓴 걸로요. 신발에 밤 동안 넣어두세요. 여러분이 깨어날 때쯤이면 티백이 원치 않았던 냄새를 효과적으로 흡수했을 거예요. 바인더 클립도 기본적인 용도 외에도 유용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집어 함께 보관할 수 있어요. 종이 클립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팔찌가 부러졌고 그걸 고정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클립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걸 팔찌의 양 끝에 하나씩 꽂고 잘 연결해 주기만 하면 팔찌는 준비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성은 덴마크에 있습니다. 높이가 21m가 넘으며 30명의 모래조각가들이 5,000톤 이상의 모래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조각가들은 접착제와 함께 점토를 10% 첨가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긴 겨울에 맞서기 위해 이 성을 지었죠. 원하신다면 거대한 감자 안에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길이 8.5m, 너비 3.7m의 감자 안에 침대를 예약하실 수 있어요. 이 감자처럼 보이는 멋진 구조물은 콘크리트, 강철, 회반죽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수십 년의 10대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고등학생들과 다르게 보입니다. 살짝 보면 그들이 훨씬 더 늙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건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요. 그 10대들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비슷한 옷을 계속 산 거죠. 이제 우리는 같은 스타일을 보면 5, 60대의 사람들을 떠올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들의 10대 시절 사진을 볼 때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10대들은 오늘날의 10대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멋있다고 생각했던 옷을 계속 살 테지요. 그리고 미래의 신세대들은 그 옷 입는 스타일을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규어, 블랙카이만, 나무늘보, 거대한 아르마딜로 등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게 뭐죠? 조금만 뒤로 감아 볼까요? 네, 가운데요. 혹등고래를 볼 수 있다고요?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서도 이 고래는 보기가 힘든데요. 아마존의 한가운데서 혹등고래를 발견했더니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겠어요. 2019년에 이 지역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혹등고래를 발견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죠. 아마 이 고래는 조수가 빠졌을 때 육지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마존의 강 하구로 떠밀려 왔을 거예요. 코끼리의 귀는 거대합니다. 보통 소리를 앞뒤로 스캔하기 위해 코끼리는 귀를 내밀고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코끼리는 먼 곳에서 나는 소리나 진동을 발로 들을 수 있어요. 코끼리는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굳은 몸으로 몸을 앞으로 숙여요. 앞다리로 무게를 옮기거나 심지어는 앞발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보통 애플파이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과는 사실 아시아가 원산지이고 처음으로 기록된 사과파이의 레시피는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태양빛 아래에서 색이 희미해질 때 그 색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특정 물질은 발색단이라고 불리는 분자의 영역에서 색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는 특정한 파장에서 광자를 흡수합니다. 광자는 빛의 기본단이고요. 흡수되지 않는 일부 광자는 재방출되고 그 파장이 우리가 보는 색을 결정합니다. 어떤 물질이 햇빛에 노출됐을 때 혹은 더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존재할 때 발색단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파장에서 광자를 방출할 수 없는 거예요. 빨간색 물질은 햇빛에 가장 많이 희미해집니다. 이 발색단은 나머지 파장의 광자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붉은 빛을 방출하거든요. 식사를 준비하려고 야채를 써는데 이런 눈물이 줄줄 흐르네요. 우리가 양파를 자를 때 껍질이 부서지면 효소와 설펜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둘이 결합하면서 공기를 통해 퍼지고 그렇게 눈을 자극하는 가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눈물을 만들어내는 눈물샘이 이 자극적인 산을 씻어내도록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높은 수준의 뇌 기능을 요구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네,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해요. 멀티태스킹에서 혈액순환이나 호흡 같은 낮은 수준의 기능은 포함되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멀티태스킹은 둘 이상의 작업을 빠르게 전환하는 거예요. 발과 손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왼쪽 다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왼손으로 팔자를 동시에 그려보시거나 오른손과 다리로 이를 따라해보세요. 다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죠?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럴 거예요. 다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빠른 회전 속도로 로터리를 돌면 이상한 힘이 느껴지면서 마치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것 같죠. 우리 행성은 약 시속 1609km의 속도로 우주를 돌고 있는 거대한 로터리와도 같아요. 하지만 지구와 우리에게 작용하는 또 다른 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전력을 느끼지 못해요. 이 힘은 우리 행성이 회전하면서 우주에서 우리를 튕겨내려 하는 것보다 약 1000배 더 강하게 우리를 땅에 단단히 붙들어주고 있어요. 양치질을 할 때 거품을 만드는 건 세제입니다. 그래서 치약에는 감미료가 들어있어요. 치약에서 끔찍한 비눗물 맛을 가릴 무언가가 필요할 테니까 말이에요. 물론 설탕은 안 되겠고 다른 감미료들이 있습니다. 이 감미료들은 세제를 잘 가려줘요. 그리고 이 화학물질 감미료는 물을 끌어당겨서 물 분자를 치약에 가두고 치약이 마르지 않게 해주죠. 밖이 더울 때 얼마나 자주 배가 덜 고파진다는 걸 눈치채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화를 포함하여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사 과정은 열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먹는 1000칼로리마다 몸은 250칼로리만 실제로 유용한 에너지로 바꾸고 나머지 칼로리는 열로 날려버려요. 바깥 날씨가 더울 때 우리 몸은 과열되지 않고 스스로를 안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먹었던 점심을 소화시키는데 여분의 열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식욕을 잠시 억제하고 이전에 저장해뒀던 지방 저장고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꺼내오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을 때 꿈은 더 생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장소에서 밤을 보낼 때 과학자들이 첫날 밤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과학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동안 우리 뇌의 좌뇌가 우뇌보다 더 가볍게 잠을 잔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마도 잠재적인 포식자와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진화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거예요. 호텔방 침대 밑에는 괴물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수천 년 전에 뭐가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자는 첫날 밤에 자주 잠에서 깰 수도 있어요. 잠에서 자주 깨면 꿈을 훨씬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출근해서 방금 점심도 먹고 이제 하루의 마지막 일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시는군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서 다시 몸을 개운하게 만들기 위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싶다고요?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사를 했거나 전날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활동 일주기라고 하는 체내 시계를 조절하는 작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몸에 졸음을 유발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졸음이 오고 체온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 과정이 살짝 일어난다고 해요.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의 하루 리듬이 24시간 주기와 12시간 주기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들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깨어있는 지점에서 잠이 드는 순간으로의 전환을 선잠 상태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창조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메리 셸리는 자신의 인기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떠올랐다고 했어요. 유명한 예술가인 살바도르 달리는 2단계를 열쇠를 지닌 잠이라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휴대폰이나 다른 사람처럼 생각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지요. 그래서 자발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 상태로 들어간 직후에 잠이 든다면 아마도 영감을 주는 생각들 대부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을 대비해서 침대 옆에 종이와 펜을 놓아두세요.
36.7도는 사람의 몸과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온도가 덥다고 느낍니다. 사실 이 온도는 우리 중심부의 평균 온도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33.9도지만 손가락, 발가락, 얼굴은 훨씬 더 차가울 수 있어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수용체는 온도 차이와 변화에 반응합니다. 맨배를 손으로 만지면 손에는 온기가 전해지지만 배는 더 차가워질 거예요. 두 부분 모두 피부 온도를 가지고 있음에도요. 비슷하게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 안쪽에서는 혀보다 손가락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택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지하 흡입관을 통해 고양이를 이송했고 고양이는 살아남았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튜브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볼게요. 하이퍼루프라는 미국 회사는 진공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을 엄청나게 빠르게 운송할 수 있다고 수년 동안 약속했습니다. 이 회사의 야심찬 계획에는 시속 1126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고속 열차가 포함됐어요. 이에 비해 오늘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객 열차는 평균 시속 80에서 160km로 겨우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회사는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바다 사막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흩어져 있을 거대한 튜브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열차는 선회를 잘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튜브는 직선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1920년 이 회사는 두 사람이 시속 172km로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성공적인 주행이었죠. 이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곧 사람이 아닌 움직이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교통수단을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볼게요. 공압 튜브 운송은 공기압에 의존해서 파이프를 통해 물건을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큰 건물에서 작은 물건을 옮기는 데 사용됐어요. 오늘날에도 병원, 은행, 상점 등에서는 약이나 돈과 같은 물건을 빠르게 보내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금전 등록기가 있는 매장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죠. 현금을 금고로 가져가서 도난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튜브를 통해 현금을 보낼 수 있어요. 각 금전 등록기는 금고 또는 계산대로 연결되는 튜브에 연결됩니다. 모든 물건은 캐니스터를 통해 운반돼요. 캐니스터는 메커니즘에 꼭 맞는 크기로 압축기에 의해 생성된 진동에 빨려 들어가게 돼요. 캐니스터는 되게 견고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통형 상자인데 최대 약 2kg의 물건을 싣고 시속 35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고려해야 할 한계가 있어요. 기존 건물에 공압 튜브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일반적으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 중에 귀중품이 끼거나 손상될 위험도 있죠. 2kg 이상의 물체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1963년까지 반세기 이상 뉴욕시 우체국은 우편물을 운송하는 데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했어요. 이 시스템은 도시거리 아래 최대 1.8m 지하에 설치된 파이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혁신적인 속도를 자랑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로켓터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가장 바쁠 때 이 튜브 시스템은 매일 거의 10만 통의 편지를 처리했는데 이는 도시 전체 우편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이 튜브를 통해 가장 먼저 보낸 것은 중요한 국가문서 사본과 함께 국기에 쌓인 책이었습니다. 농담이나 샌드위치를 의미하는 가짜 복숭아 등 더 재미있는 물건도 이 시스템을 통해 보내졌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심지어 한 번은 고양이를 튜브를 통해 보낸 적도 있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통과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통과했어요. 하지만 지방 당국은 비용 때문에 곧 이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뉴욕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작은 관을 감당하기에는 편지량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하이퍼루프의 아이디어는 동일한 원리로 사람들을 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멋지게 들리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비슷한 개념의 이미지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20세기에는 대기업들이 자동차 판매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 기술로도 공압식 튜브 열차를 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엔지니어링 영역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좁은 공간에 압축된 공기를 밀어 넣으면 많은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냉각 시스템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은 각 열차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열을 모아 다음 정거장에서 증기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열차 안에서 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는 더 많은 물을 의미하고 더 많은 무게를 의미하며 결국 더 느린 속도를 의미하게 되죠. 하지만 올해 초 아시아의 한 회사가 가장 빠른 공합식 열차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이 기차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시간 이내에 또는 런던에서 파리까지 단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회사는 1.6km 길이의 테스트 트랙을 설치했고 프로토타입 열차가 속도를 시속 623km까지 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테스트를 성공했다고 간주하며 시험관, 차량, 선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입증했다고 밝혔어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전, 누수, 화재 또는 단순한 사람의 실수라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열차의 빠른 속도와 급가속은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었어요. 하이퍼루프 열차를 제쳐두고라도 이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더 나은 방법은 시간, 비용, 사고를 줄여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공중에 떠있는 고속열차일 수 있어요. 이 고속열차는 강력한 자석을 이용해 선로 위에 떠서 일반 열차보다 소음과 흔들림이 적으면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선로와 많이 마찰하지 않기 때문에 갇힐 가능성도 적습니다. 가스가 필요하지 않아 자원 측면에서도 더 좋고요. 엔진 대신 벽과 선로에서 특수 코일로 만든 자기장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6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지만 곧 미국에도 등장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노선은 워싱턴 DC와 볼티모어를 연결할 계획이며 나중에는 뉴욕까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약 20개의 회사도 비행택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형 비행기를 이용해 도시에서 사람들을 운송할 수 있어요. 맨해튼에서 케네디 공항까지 $70의 저렴한 요금으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아이디어의 목표인데요. 여기에는 비행 비용 절감, 도시 소음 증가, 혼잡한 도시 상공 비행에 대한 규칙 마련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인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한 무인 자동차에 인간 운전자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고는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하지만 로봇은 주의가 산만하지 않아요. 무인 자동차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덜 감수하고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단점은 대당 가격이 $1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라는 것이죠. 배송 드론을 포함한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PS 드론은 미국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미국 내 가정에 의약품을 배달했어요. 드론이 더 큰 규모로 사용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규칙이 아직 남아있지만 큰 진전입니다. 드론이 사람들의 머리 위를 자유롭게 비행하기 전에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UPS는 시골 지역과 병원 주변에서만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고 터널을 통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한 가지 계획은 대형 엘리베이터로 자동차를 아래로 내려 빠른 금속 플랫폼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도로를 횡단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적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사람들이 교통체증에 갇힐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도시가 더 예뻐 보이고 소음이 줄어드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상 비행시간은 3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항공기인 에어랜더 10의 미래 승객들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지는 못하지만 분명 스타일리쉬하게 도착할 거예요. 독특한 외관으로 하늘을 나는 불황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비행기는 안락한 실내 욕실, 기내 고도파, 이수평선부터 저수평선까지 조망할 수 있는 유리바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어랜더 10은 공합식 스키드를 이용해 땅, 모래, 물, 얼음 등 어떤 평평한 표면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항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한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어 환경 친화적이며 가장 안전한 항공여행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1m 길이의 이 경이로운 비행기는 비행선, 헬리콥터, 비행기의 중간 형태예요. 다른 항공기는 부력, 수직, 추력 또는 양력 등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비행을 유지하죠. 비행선, 헬리콥터, 비행기는 각각 부력, 수직, 추력, 양력에 주로 의존합니다. 하지만 범비행기는 이 세 가지 원리가 모두 통합되어 있어요. 우선 부력이 중요합니다. 에어랜드는 공기보다 밀도가 낮은 물질인 헬륨을 대량으로 사용해요. 헬륨은 헬륨으로 채워진 풍선이 상승하는 것처럼 비행선이나 제플린과 같은 항공기의 이륙을 돕습니다. 헬륨은 자체적으로 부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뜰 수 있어요. 에어랜더는 안전을 위해 헬륨을 여러 칸에 저장하고 325마력 엔진 4개를 탑재하고 있어 보잉 787과 같은 기존 항공기에 비해 훨씬 적은 동력만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부력 항공기는 최대 10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무게가 제한되어 있어요. 제작자는 헬륨을 더 많이 넣기 위해 선체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피가 큰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이를 위해 에어랜더 10에는 헬리콥터에 장착된 것과 같은 수직 추진기 2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 추진기는 공기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기체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비행의 공기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력이 있습니다. 양력을 얻으려면 공기가 날개 위와 주위를 지퍼링하여 힘을 만들어야 해요. 에어랜더에는 대형 제트 여객기처럼 거대한 엔진은 없지만 거대한 선체 덕분에 공기가 제 역할을 하고 이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하이브리드 항공기는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시험 운항을 마쳤기 때문에 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객 여행, 화물 운송, 장거리 비행 또는 과학적 목적에 적합한 맞춤형 트랜스포머가 될 거예요. 일부 구성은 최대 5일 동안 멈추지 않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 임무에 매우 유용할 수 있죠. 또한 설계자들은 50톤의 탑재량을 가진 더 큰 에어랜더 50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항공 초창기에는 설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꽤나 엉뚱한 비행기 모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지아니 카프로니는 100명의 승객이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CA60은 9개의 날개가 3개씩 3개 세트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8개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고 모두 비행 중 정비사가 정비했어요. 긴 기내 양쪽에는 파노라마 창문이 있어 승객들은 두 줄로 나란히 앉아 아래 세상의 풍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둥근 기수, 일체형 비행데크, 유선형의 수상 비행기 선체를 갖추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완성되자 조종사는 마조레 호수에서 수상 비행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험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길에 배가 있었거나 조종사가 너무 빨리 달려서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아야 할 때 이륙한 것 같아요. 비행기가 부서졌어요. 카프로니가 호수에 도착했을 때 조종사는 구조되었지만 잔해를 꺼내려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대서양을 횡단하지 못했어요.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를 본뜬 몸체를 가진 비행기를 설계하고 오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회전하는 동체 앞쪽에 트랙터 프로펠러 하나의 동력을 공급하는 증기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었죠. 파일럿과 랜딩 기어는 케이블과 프레임을 통해 기체 아래에 부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의 공식 명칭은 없지만 접시 모양 때문에 모두가 플라잉 팬케이크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디자인은 일반 비행기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프로토타입은 이착륙 속도가 낮고 디스크 모양의 디자인이 양력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성공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개선된 버전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결함이 있었어요. 결함이 수정되자 이 기발한 비행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항공 엔지니어 알렉산더 리피쉬는 에어로다인을 고안해냈습니다. 비행기 전체를 반으로 자른 후에 비행기 뒷부분처럼 보였지만 스스로 비행할 수 있었어요. 이 비행기는 헬리콥터와 같은 수직 이착륙 비행기로 간주되었습니다. 덕트형 선풍기처럼 하나의 장치와 흐름 채널을 이용해 양력과 추력을 결합했어요. 팬 끝에 있는 플랩이 유출되는 공기를 전환했습니다. 도니어 에어로다인의 첫 이륙은 1972년에 이루어졌어요. 비행은 성공했지만 당국은 관심을 잃고 프로젝트를 보류했어요.
다른 비행기의 부품으로 만들어져 플랑켄 플레인이라고도 불리는 임신한 구피는 달로 향하는 나사의 여정을 도왔습니다. 1960년대에 그들은 서부 해안에서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까지 로켓을 운송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파나마 운하를 통해 배로 운송하는데 2에서 3주가 걸렸고 깨지기 쉬운 부품은 찌그러지고 부식됐어요. 바로 그때 존 콘로이가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의 친구가 구입한 보잉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콘로이는 동체 상단에 더 큰 화물칸을 추가하여 비행기를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나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저당자 피고 자동차를 팔고 저축한 돈을 모두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는 연료를 빌려서 시제품을 엘라베마로 날려보냈습니다. 비행기는 완벽하게 비행했고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슈퍼구피는 나사의 제미니 프로그램을 위한 로켓 스테이지를 성공적으로 운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콘로이는 더 크고 무서운 장비를 실을 수 있도록 총 25번의 개조를 거쳐 비행기를 제작했습니다. 에즐리 옵티카 EA7은 펑키하고 미래적인 잠자리 비행체처럼 보이지만 70년대 중반의 저속 감시 또는 관광 임무를 위해 설계된 기체예요. 덕트형 팬모터가 장착된 헬리콥터와 같은 조종석과 270도의 인상적인 시야가 특징이죠. 대형 덕트형 팬이 조종석 안팎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경 순찰, 야생동물 관리, 화재 발견 임무에 활용되면서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2대의 항공기 중 5대만 비행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어요. 크기가 다른 2개의 동체를 가진 비행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루탄 모델 202 부메랑은 엔진 고장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다중 엔진 항공기로 눈에 띕니다. 기존 비행기와 달리 부메랑은 엔진 중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비대칭 추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설계 덕분에 쉽게 제어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설계 덕분에 부메랑은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이 비행기는 상업용이 아닌 최대 5인용으로 개인용 비행기로 설계됐어요. 이 짧은 스카이배는 보기만 해도 미적 감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용 항공기는 비행 신발 상자, 창고 등의 별명을 얻게 됐어요. 모든 조롱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배는 수년 동안 잘 사용되어 왔습니다. 1969년 첫 비행 이후 지금까지도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고 있어요. 19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밴과 같은 대형 뒷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비행이나 스카이다이빙과 같은 액티비티 등에 적합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주택 보안상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번호 자물쇠를 사용하는 거죠. 저 같은 초보자는 정말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어요. 어쨌든 번호 자물쇠가 편리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시행착오를 통해 해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니 오션이 아니라도 말이죠. 충분히 시도하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편리하다고요? 보안에는 그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이는 모두 이러한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번호 자물쇠 안에는 여러 개의 회전 디스크가 있어요. 각 디스크는 다이얼의 숫자에 맞춰 정렬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조합을 입력하면 이러한 내부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자물쇠가 열릴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함이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고정된 숫자 코드에 의존한다는 건 시간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차별 대입 방식을 시도하여 올바른 조합을 찾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다양한 조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번호 자물쇠는 잠재적인 침입자에게 더 예측 가능하고 따라서 악용할 수 있는 도전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실질적인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번호 자물쇠는 비, 눈 또는 영하의 온도와 같은 극한의 기상 조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성능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속도가 키를 사용하는 것보다 느려 긴급 상황이나 빠른 액세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편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유형의 잠금 장치를 신뢰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 나름의 약점이 있습니다. 열쇠 잠금 장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언뜻 보기에는 독특한 물리적 키와 복잡한 내부 메커니즘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열쇠의 절단 부위에 완벽하게 맞아야 하는 핀이 있는 복잡한 디자인은 침입자에 대한 견고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 열쇠 잠금 장치는 작정한 침입자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자물쇠 따기 등 다양한 우회 방법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실수를 노리기도 합니다. 보안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현관 매트나 돌밑 등 집안 곳곳에 여분의 열쇠를 숨겨두는 일반적인 관행은 열쇠 잠금 장치의 보안 기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또한 집주인 모르게 열쇠가 복제될 위험도 있어요. 또한 열쇠를 아무 곳에나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도록 주의하더라도 침입자가 자물쇠를 부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도둑이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고 주인이 한동안 집에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소중한 소지품에 작별 인사를 하세요. 이제 열쇠 안전 잠금 장치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사용하는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장치는 일반적으로 벽이나 다른 안전한 표면에 장착되며 올바른 코드를 입력해야만 열 수 있어요. 열쇠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므로 화분 밑에 여분의 열쇠를 숨기는 위험한 숨바꼭질은 하지 않아도 돼요. 탄탄한 계획처럼 들리지 않나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전에 열 수 없는 자물쇠는 없다는 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어쨌든 열쇠 잠금 금고는 무차별 암호 대입 공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번호 자물쇠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한 열쇠 금고의 가시성이 도둑에게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집이 더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역설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최악의 부분은 종이 한 장으로도 금고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열쇠 잠금 금고는 일반적으로 잠금 장치 내부에 여러 개의 회전 바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바퀴에는 게이트라고 하는 작은 홈이 있어요. 조합을 입력하면 실제로 이 바퀴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올바른 조합은 모든 게이트를 일직선으로 정렬해요. 정렬이 완료되면 펜스라고 하는 잠금 장치 내부의 막대 또는 레버가 정렬된 게이트 안으로 떨어지면서 잠금 장치가 열려요. 침입자는 얇은 종이를 사용하여 열쇠 잠금 금고의 구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정에는 약간의 수학적 기술과 많은 운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공하기 전에 침입자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악당들을 막을 수 있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을까요? 디지털 도어록 시대를 맞이하세요. 이 미래형 솔루션은 지문 인식, 고유 핀 코드가 있는 키패드,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 액세스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잠금 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테크스토어로 달려가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디지털 잠금 장치는 변조 알림과 코드 변경 기능 등 강화된 보안 기능을 제공하지만 자체적인 취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전자 잠금 장치는 기술적 결함, 해킹 또는 배터리 고장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기술 잠금 유형은 생체 인식 잠금 장치입니다. 첩보 영화에나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편리한 잠금 장치예요. 이 잠금 장치는 열쇠나 코드를 사용하는 대신 지문, 얼굴, 심지어 눈과 같은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열쇠 도난, 코드 분실, 뜯어내기, 녹이기, 구멍 뚫기,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금고는 입력이 실패할 경우 열림이 지연되고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체 인식 잠금 장치는 업계에서 가장 안전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가장 비싼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아요. 투자하기 전에 가격표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문 또는 얼굴 인식 기능이 실패할 경우 키패드나 일반 키로 열 수 있는 백업 옵션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때때로 유지 관리가 필요해요. 배터리로 작동하므로 가끔씩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잠금 장치, 특히 지문 인식 부분을 청소하여 매번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잊지 마세요. 잠금 장치에 개인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일부 사람들은 꺼릴 수도 있어요. 완벽한 자물쇠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 보안의 핵심은 선택한 잠금 장치뿐만 아니라 다른 간단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혼자서 일상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외톨이인가요?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이웃의 친구를 사귀는 걸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어요. 이웃과 교류하고 이웃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커뮤니티에 알리면 이웃이 집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쉽게 보이거나 마당에 방치된 귀중품은 원치 않는 시선을 끌 수 있어요. 고가의 물품은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하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위험을 줄이세요. 많은 주택 소유주가 2층 창문과 문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보안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도둑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지점에 접근할 수 있어요. 도둑이 집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나 기타 장비를 두지 말고 모든 층의 보안을 유지하세요. 홈 보안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거나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변조 또는 비활성화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업데이트를 받으세요. 실외 조명이 어두우면 도둑이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모든 센서 조명을 설치하거나 집 외부의 조명을 밝게 하여 잠재적인 침입자를 막는 등의 솔루션을 시도해보세요. 또한 아무리 많은 보안 조치를 취하더라도 도둑이 이를 우회하여 집에 침입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금고를 설치해야 해요. 금고는 종종 간과되는 2차 방어선이지만 침입이 발생하면 귀중한 문서, 보석 및 기타 대체할 수 없는 물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정보안에서 흔히 간과되는 측면은 디지털 보안입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 사이버 범죄자가 개인정보와 스마트홈 디바이스에 액세스하는 관문이 될 수 있어요.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고급 보안 조치를 고려하면 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시끄럽게 짖는 개를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어요.